한미 연합훈련 가운데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한미 연합군은 첨단 전략 무기를 배치하며 지난해와 같이 최대 규모로 진행합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1일부터 독수리 훈련이 시작이 됐고 13일부터는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됩니다. 왕 기자, 이거의 두 훈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같은 기간에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좀 혼란이 좀 있는데요. 다른 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기간에서 차이가 납니다. 동시에 벌어지긴 하지만 키 리졸브 훈련은 대개 2주 정도 이내에서 합니다. 그리고 독수리 훈련은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더 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거는 키 리졸브 훈련은 그 모의 훈련, 지휘소 훈련입니다. 지휘관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이 독수리 훈련은 야외 기동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장병들이 현장에서 움직이는 야외 훈련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키 리졸브 훈련은 컴퓨터 모의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고요. 이런 점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죠. 네, 이번 훈련에서 미국의 F-35B가 투입될 걸로 전해지는데 이게 최신의 전투기라고. 네, 그렇습니다. 훈련에 처음 투입되는 건데요. 미국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죠. 미국이 이제 스텔스 전투기를 두 가지를 개발을 했는데 그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F-22. 이 F-22는 공중전에 특화된 전투기고 이 F-35는 폭격에 조금 더 특화된 그런 전투기예요. 그리고 F-35 중에서도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우리 공군도 FX3 사업을 통해서 내년부터 이 F-35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공군이 도입하는 것은 A형, 즉 그냥 일반적인 공군이 쓰는 그 타입이고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수직 이착륙 버전이에요. 그래서 해병대나 아니면 그 중형, 소형 항공모함에 탑재할 수 있도록 그런 개발한 수직 이착륙 버전인데 미국 해병대가 쓰는 F-35B 타입이 이번 훈련에 참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 항공모함이 쓰는 거기에는 또 C 타입이라고 해서 항공모함에 이착함할 수 있도록 개발된 건데 이 F-35는 이제 최대 속도는 마하 1.6인데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스텔스다.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의 레이더망이나 지대공 미사일을 공격하지 않고도 북한의 전략 지점으로 우회 침투 기동해서 폭격할 수 있는 그리고 상당히 그 F-22보다는 큰 폭탄 이 B 타입은 한 1,000파운드 그리고 A 타입과 C 타입은 한 2,000파운드, 한 1톤 되죠. 그런 폭탄을 두 발이나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 한 6m까지도 관통해서 폭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최첨단 항공입니다. 또 미국의 핵 항공모함인 칼빈슨 호도 15일경에 부산항에 입항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칼빈슨 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칼빈슨 호. 이거는 당연히 신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맞는데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알려진 내용이라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 10척입니다. 그 중에 한 척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죠. 10만 톤 배수량 이제 항공모함은 이제 배수량을 가지고 따지는데 배수량이 10만 톤짜리입니다. 10만 톤. 지금 그래픽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는 93,400톤이라고. 저건 이제 짐이 다 빠졌을 때 가장 가벼울 때고요. 그 비행기라든가 연료라든가 모든 게 다 차면 10만 톤이 차고요. 길이 333m, 폭은 한 76m 나오고요. 탑재된 비행기 이제 전체적으로 비행기 조그만 거 큰 거 다 합치면 90대 정도 들어가는데 전폭 FA-18 전폭기는 대개 40대에서 45대 들어갑니다. 굉장히 엄청난 전력입니다. 이 정도는 보통 나라 같은 경우는 저거 항공모함 한 척으로도 감당하고요. 저 외에도 조기 경보기라든가 전자전기라든가 잠수함 잡는 헬기라든가 이런 거 합쳐서 한 90대 정도가 를 달고 다니고 항공모함은 또 그 순양함이라든가 구축함이라든가 어떤 때는 또 핵 잠수함까지 같이 다니기 때문에 엄청난 자산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신 대표께서 좀 추가할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 항공모함이 이번에는 F-18 호넷 전투기를 탑재를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이제 F-35를 탑재를 하겠죠. 방금 왕 기자께서 잘 설명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항공모함이 한 척 온다 그러면 항공모함은 오는 게 아니고 항공모함은 하나의 전단이에요. 그 배 한 척이 아니고 하나의 전단 부대를 꾸리고 있기 때문에 저 항공모함이 왔으면 반드시 이지스 순양함, 이지스 구축함, 그래서 이지스 군함이 한 5척에서 6척이 같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지스 하면은 한 척당 한 30발 정도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있어요. 그래서 항공모함이 한 척 왔으면 전투기도 전투기지만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 거의 뭐 한 200발 정도가 같이 왔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 항공모함을 또 호위하는 핵 잠수함이 물 밑에는 반드시 한 척에서 두 척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물 밑에서 적의 잠수함이 공격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칼 윈슨이 왔다는 것은 최신의 구축함 5척에서 6척 그리고 잠수함 핵 잠수함 2척이 같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5월 초에는 타우러스 미사일이 실사격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건지? 우리가 이제 독일로부터 구매를 한 미사일인데요. 장거리 미사일에 한 500km 정도를 날아가는 장거리 미사일이고 전투기에 탑재를 하는데 우리 이제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우리 공군에 있는 전투기들 중에서는 F-15K 대구 기지에 있죠. 이 F-15K 60대가 있는데 여기에 이 미사일을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미사일을 1, 2차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샀는데 F-15K 60대가 뭐 자세한 수량을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한 서너 번 정도는 풀로 장착을 하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량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500km 정도를 날아가서 한 2m 곱하기 2m 정도의 표적, 뭐 창문 하나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표적을 500km 밖에서도 명중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가지고 있고 또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 탄두가 한 1톤 정도 돼요. 1톤 정도 되다 보니까 또 탄두를 여러 개로 또 쪼개 만들어 가지고 하나를 벽을 뚫고 폭발하면서 벽을 뚫고 또 폭발하면서 또 벽을 뚫고 또 날아가는 운동 에너지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하 6m 밑에 있는 콘크리트 지하 그 콘크리트 6m 두께를 뚫고 들어가서 폭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수백 발 가지고 있는데 처음으로 5월달에 실사격을 하는데 북한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늘 그래왔겠습니다만 한미 연합 훈련 기간 중에 북한은 예민한 반응을 쭉 보여왔습니다. 물론입니다. 올해도 어떻습니까? 좀 도발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북한은 한미 연합 훈련 3월이 되면은 정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며칠 전부터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 성명을 내기도 하고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김정은이 평양 방어 부대를 직접 찾아가서 싸움 준비를 제대로 하라라고 특별히 지시도 했고 예전에 하지 않던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라는 것을 또 해서 저렇게 냈는데 저거 총참모부 대변인이 담아낸 것은 이례적인 겁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메시지 자체는 과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해마다 이거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고 표현만 약간씩 다른데 내용은 그겁니다. 자기네 영역을 눈꼽만큼이라도 침범하면 그때는 강하게 반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선제 공격한다 그런 메시지는 아직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뭐 몇 년 동안 연례적으로 해오던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서 북한이 도발을 한다고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실 북한과 미국의 관계 속에서 미국 행정부가 지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재검토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북한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발을 하기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무력 도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기적으로 방법적으로 수위를 조절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할 텐데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화 문제 때문에 저로서는 아마도 저강도 도발을 어떤 민감한 시기에 어떤 유리한 시기에 하지 않을까. 그래서 고강도 도발보다는 저강도 도발 쪽이 좀 더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훈련에 더해서 이제 연내에 사드 배치할 예정인데 이거를 두고 중국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이제 사드의 레이더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MD 전략 때문인데요.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드의 레이더가 한 1,800km 정도를 탐지를 하게 되는데 이 레이더가 성주에 즉 한반도에 배치를 하게 되면은 일본에 배치해 있을 때보다 서쪽으로 한 1,000km를 서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미국의 MD 체계 전체가 서쪽으로 1,000km를 옮겨오게 되는 겁니다. 중국은 그게 싫은 것이고 그러면은 일본에 있는 것과 한국에 있는 것과 뭔 큰 차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한 1,800km를 보다 보니까 중국의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들이 다 중국의 뭐 스촨이라든지 아니면 호북성 이런 내륙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이 사드 레이더의 탐지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중국이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군 당국은 아니다. 우리 레이더는 그 종말 모드, 즉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요격 모드이기 때문에 탐색 모드가 아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중국은 아니다.
그것을 그 두 개의 모드를 바꾸는데 8시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다. 이게 이제 중국의 주장이고 예.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한 2년 정도가 지나면 이 모드를 바꾸는 것도 필요 없이 그냥 하나의 모드로 동일하게 그냥 가버립니다. 그걸 이제 중국은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하는 데 있어서 중국은 미국을 바로 근접해서 탐지할 수 있는 기지가 없는데 미국은 중국을 코앞에서 탐지할 수 있는 기지가 바로 이 성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니까 그것을 그 보복을 미중 패권 경쟁 하의 보복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사드 배치 관련해서 중국의 경제 보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리포트로 보도를 했습니다만 네. 화장품 수입, 또 여행 금지, 롯데를 중심으로 계속 확대되는 분위기예요. 네, 중국의 태도는 사실은 뭐 2년 전부터 예고가 된 사안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이제 7월에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이후에는 굉장히 강렬한 이제 반대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중국이 취하고 있는 태도를 보복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가 된 이후에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예. 사드 배치를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예. 이것은 경고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보복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인데 보복은 어떤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것에 대응하는 것이 보복이라면 아직은 보복 단계가 아닙니다. 예. 여전히 경고 단계인데 사실 이제 먼저 번에 롯데하고 우리 국방부가 이제 부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사드 배치가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그야말로 이제는 보복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이 반발하는 태도를 7단계 정도로 우리가 보면 지금 3단계 경고 단계를 지나서 4단계 보복의 저강도 보복의 단계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적이고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차원으로 확대될 겁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갔습니다. 경제적 차원에서도 오히려 경제적 차원에서도 아직은 소규모적인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중국은 앞으로 중강도 단계에서 또 고강도 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반발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지금 사이버 공격도 시작이 됐는데 이게 외교 갈등이 사이버전으로 확대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방금 우리 왕 기자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지만은 이제는 이건 오픈 게임이다. 지금 이제 시작이다라는 경고성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북한의 핵 개발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응해서 우리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자산인 그 사드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면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사드 도입은 제가 조금 우려를 해왔던 것이 예.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인데요. 그러면은 사드가 우리 안보에도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미국의 안보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우리 정부가 협상을 할 때 이러한 방금 이제 왕 기자께서 7단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7단계에서 미국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이냐 하는 그런 로드맵까지 다 마련해 놓고 있어야지 지금에 와서 미국에게 연락을 해서 뭐 미국이 대응을 좀 하게 만들면 어떨까? 예. 이런 논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로 강력한 피해를 입게 되고 지금 뭐 그 롯데가 공격을 당하고 또 앞으로 지금 사이버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화들짝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보다 더 강력한 또 그것보다 더 강력한 이제 정치 외교 군사적인 면에까지 우리가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는 이러한 피해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런 이익은 챙겼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과연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미국하고 더 긴밀한 그리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게도 강력한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합의를 했다고 해서 더 이상 요구를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는 안 되고 미국에게 더 강력한 요구를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 대표께서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우리가 사드 배치라는 카드를 너무 일찍 쓴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어요. 이제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기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네. 설사 우리 정부가 그런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이제 수습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피해가 계속해서 예상이 되고 확대되고 이것이 사드를 철회하기 전까지는 중국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예. 제가 7단계 보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7단계 마지막 단계는 외교관계 격화가 됩니다. 외교관계 격화에는 단교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도 감당하기 어렵고 중국도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미국과도 잘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중국과도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해서 가장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근데 한국 드라마를 비롯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규제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만력이 계속 격화되고 있다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문화적인 문제, 소규모적인 문제에서부터 경제 중에서 어떤 특별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부터 지금 막 보복이 시작된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앞으로 5단계, 6단계에서 볼 보복과 비교하면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5단계에서 6단계 정도 넘어갈 때 이제 군사적으로 중국이 우리를 협박하게 되면은 아마도 이어도도 건드릴 것이고 아마도 서해에 군사적인 시위까지도 할 것이고 심지어 우리 바로 코앞에서 무력 시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예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것은 6단계 정도에서 본다면 10분의 1도 안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게 좋습니다. 왕 기자님 말씀에 첨언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내일 당장 중국의 해군 군함들과 어떤 뭐 작업선들이 와서 이어도 우리 해양과학기지 있지 않습니까? 그 철골로 만들었죠.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군사적으로 과연 중국의 해군 군함이나 경비함 그런 작업함들을 우리가 무력으로 몰아낼 수 있는 능력과 의지는 있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면밀하게 우리가 단계적으로 어떤 계획을 설정을 해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의 그 의회에서 미국이 우리 의회 우리 국회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줌왈트라고 하는 그 스텔스 구축함을 제주 해군기지나 진해에 배치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줌왈트 구축함은 전적으로 중국에게는 완전히 이 목젖을 딱 잡을 수 있는 중국의 항공모함이 서해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것은 뭐 북한에게도 위협적인 무기지만 특히 중국의 항공모함에 있어서는 완전히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를 압박을 하면 줌왈트 구축함의 배치 승낙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또 하면서 또 이 사드에 대해서 당위성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입장 계속 해나가 강원 양면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중국이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군사 대국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의 이런 행동이 우리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면도 좀 있는데 너무 좀 대국으로서 좀 경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중국 분들하고 또 얘기를 해보면 그거 아니다 그럽니다. 또. 우리가 볼 때 중국이 군사 대국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 보면 미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은 그야말로 플라이급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야말로 헤비급 중에 헤비급이죠. 그 미국을 상대하겠다고 지금 열심히 힘을 기르는 게 중국인데 한참 멀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에서 전략적인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적인 현상이 변경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이 한국이 미국과 일본으로 구축되어 있는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에서 한국이 가입하는 그런 현상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됩니다. 중국 군부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 중국을 먼저 건드리는 행위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국이 왜 저러냐 하지만 중국은 안 그래도 센 헤비급 권투 선수가 왜 날 더 때리는가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는데 미국은 워낙에 크고 하니까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그냥 적당히 말을 하고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한국을 계속해서 때리면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안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이 사드 배치를 안 한다면 한국은 여전히 군사적으로는 중립지역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그럼 미국과 일본으로 해서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적성국이거든요. 한국은 적성국이 아닙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가 이루어지면 한국도 적성국으로 분류가 돼야 됩니다. 그럼 한국과의 전쟁 시나리오는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중국에게 이거는 굉장히 부담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국 보고 대국이 왜 저러느냐 그것도 가능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이런 의사소통 문제를 사실은 외교 당국 채널을 통해서 또 국방외교 채널에서 서로 해줬다면 이 정도까지는 안 왔을 텐데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보도를 보니까 우리 그 YTN 리포트를 보니까 중국이 퉁화에다가 중국 그 퉁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압록강 건너편에 거기에 이제 대규모 미사일 부대를 배치를 했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거기다 한기 예단을 추가로 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미사일이 뚱펑 21D라고 하는 미사일인데 이게 사정거리가 한 3,000km 되고 임무는 뭐냐면은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중국해 퉁화에서 3,000km짜리 항공모함 공격하는 미사일이 있다면 이 동중국해 그러니까 대만 정도까지 완전히 이 영역을 아우르면서 미국의 항모 전단이 들어온 것을 공격하겠다라고 해서 퉁화에다 갖다 놨는데 성주에 사드가 있으면은 그것이 완벽하게 그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중국은 싫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미국을 공격하는 ICBM이 스타트를 딱 했을 때 한국의 성주에 레이더가 있으면 그게 스타트부터 딱 그 탐지가 돼 버리니까 이게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미국에 대한 전략적 이익을 물론 미국의 항공모함이 얼마나 잘 들어올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남북 간의 어떤 그 군사적 충돌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도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보에 있어서 있어야 되지만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있어서 미국의 이 사드 성주 배치가 주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미국에게 그 조금 더 우리가 유동적인 입장을 좀 보이면서 더 강력한 어떤 대가를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야권에서는 뭐 송영길 의원이 국방장관한테 다음 정권한테 그 배치 여부를 좀 넘겨달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이제 야권의 입장인데 한 번 정한 것을 지금 정치적 상황이 여러 가지가 좀 유동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국가 간의 약속을 다시 뒤집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 세부 조항을 좀 수정을 할 필요는 있다. 지금 우리가 사드를 배치를 함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미국은 우리 안보에 북한의 핵 위협에 도움이 되니까 사드를 갖다 놓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 중국의 안보 위해를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뭐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었지만 그래서 이 중국의 북한의 핵 공격은 미제의 어떤 공격이지만 중국의 이 경제 보복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우리 자존심을 엄청나게 건드릴 겁니다. 이유도 같은 것을 건드려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결국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굉장히 이 사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앞으로 그러면 이 여도 부분을 미국 해군이 순찰을 해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러이러한 전략적 이익 그리고 우리가 그 국가 그 수출의 한 25%를 중국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미국과 무역을 이 정도 하게끔 늘려달라. 거기에다가 뭐 오히려 미국은 지금 FTA 뭐 재평가하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레이시아에서 추방된 리정철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는데 말레이 경찰이 자백을 강요했다고 자기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지금 그래픽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뭔가 좀 짜여진 대응을 하는 것 같기도 하다. 충분히 예상됐던 수순입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북한이 보여줬던 태도 아니면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주범은 빨리 빼돌려서 미궁으로 빠뜨리고 그다음에 관심을 유도할 만한 인물들을 두세 명 정도를 말레이 경찰에 넘겨줘서 그야말로 헛시간을 소비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와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할 수밖에 없고 또 실제 범행에 가담한 여성들은 모르고 했다라고 하는 말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예상된 시나리오와 지금 동일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리정철도 처음에 북한 국적의 용의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지만 본인은 범행에 가담한 것도 전혀 없고 알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유지했고 말레이 경찰이 결국 증거를 제시하는 것도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여성 2명이 저지른 사건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현재로선 그렇게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국가정보원이 이제 국회에 보고한 거에 따르면 그것은 북한의
정보기관이 한 것이고 특히 보위성도 참여를 했다. 네. 외무성까지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우리 국가정보기관의 판단이 있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말레이시아 경찰과도 공유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특히 이제 독극물 VX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독극물을 사용할 수 있는 나라라든가 주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북한 소행설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심증이 굳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북한 자체는 끝까지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 사건은 영구 미제라기보다는 영구적인 논란거리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태영호 전 공사는 이제 북한 보위성의 암살 주도서를 제기했는데 네. 이 발언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 보위성이 이제 해외 공작을 담당을 한다라고 이제 태영호 공사가 밝혔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태영호 공사 자체가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 있는 주장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는 그 정찰 천국이 아주 그 힘을 많이 확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뭐 정찰 천국이 했는지 보위성이 했는지 우리로서는 밝힐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왕 기자께서 그 우려하신 대로 이 사건은 지금 영구 미제 그리고 어떤 논란거리로밖에 남을 수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금 말레이 경찰이 그 고려항공 직원에 대해서 지금 그 구인 조치를 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체포를 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 공조가 돼야 될 것이고, 이게 만약에 영구 미제로 남게 되면은 아웅산 테러라든지 칼기 폭파 사건처럼 그때는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미국이 테러 지정국으로 지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뭐 우리 법정에서도 증거 없으면은 무죄로 풀려나는 게 재형법정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확실한 심정은 가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끝으로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을 해가지고 네.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네. 그동안 중국이 뭐 석탄 수출 금지라든 수입 수입 금지라든가 뭐 이런 대북 조치를 취했는데 네. 이번 일을 계기로 또 북중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왕이 부장과 리길성 부상의 회동 이후에 중국 쪽이나 북한 쪽이나 조중 친선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혈맹이다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나빠졌다가 좋아질 때 흔히 쓰는 용어들입니다. 예. 지금 이미 북한과 중국 관계는 상당히 봉합되는 수준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주변 정세도 부합하는 상황입니다. 김정남 사건으로 북한과 중국이 굉장히 지금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 문제도 그렇고요. 거기에다가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중국은 한국과의 갈등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 기회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길성 부상의 이번 베이징 방문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상당히 최근 들어서 몇 년 사이에 가장 개선되는 예.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그리고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